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신영증권 김효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김효진입니다. 저는 박사님 모실 때마다 네. 뭔가 한 가지씩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오늘은 우리 박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이제 여의도의 공블리라고 불리는 만큼 네. 패셔니스타세요. 시장을 그렇게 보는데 정신없는 과정에도 쇼핑을 어디서 하시는지 저 네.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그냥 뭐 집 앞에서도 툭 사신다고. 네, 그럼요. 역시 그리고- 패션의 완성은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잘 매칭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늘 네. 이렇게 이거 오늘 좀 중요한 얘기 해야 되는데 상반신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밑에 되게 황당하게 입고 다닐 수 있어요. 네. 네, 괜찮아요. 저도 위에만 멀쩡하고 네. 아래는 항상 제멋대로입니다. 네네네. 자, 시장도 약간의 뭐 제멋대로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네. 유가가 내려가는데 왜 시장은 또 하락한 거지? 유가가 내려가는데 이게 뭔가 하방 압력이 있다고, 하방이 아니라 하방을 좀 받치는 좀 덜 내려가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서 다양한 좀 네. 불안감이 일부 남아있기는 한데 네. 먼저 일단은 중동 전쟁 종료. 네. 그 다음에 흐름을 보자면 유가부터 바로 보였어요. 네, 맞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예, 유가가 그저께죠. 예, 그저께 종전 소식이 나타나면서 많이 하락했고 어제는 80불 밑으로 WTI는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종전이 실제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또 너무 이렇게 지연되고 질질질지고 말도 많이 바꿨기 때문에 이 종전이 될까 또 문제였고 동전이 된다 한들 유가가 좀 바로 내려오면서 우리 알튼인데 그런 걸 좀 빼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70불대까지 일단 좀 쭉쭉쭉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하락한 거는 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고 하나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유가 하락한 거 너무 반갑고 우리 물가에 너무 시달리니까 이 뒤에 FOMC 이야기 드리겠지만 네. 사실은 전쟁이 지속 중이었다. 그러면 저희 아마 그 옷 이야기 못하고 바로 되게 어두운 얼굴로 FOMC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맞아요. 얘기 드렸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항상 저는 이제 조합을 말씀드리는데 유가가 하락하면서 FOMC도 역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가가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고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FOMC에서도 그렇게 뭐 엄청 매파적으로 얘기하진 않지 않겠어라는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쵸. 다시 이 종전으로 돌아오시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되었던 혹은 올해 연초에 이렇게 미래를 그러니까 앞을 전망하면서 올해 리스크 팩터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떠올렸을 때 중간 선거를 꼽으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을 중간 선거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아. 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거야라기보다는 워낙 지금 미국에서 정치 리스크,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그리고 의회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것들이 뭐 예전에 일기 취임했을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그렇고 늘 이렇게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와 이벤트들이 발생하면서 우리를 좀 시끌시끌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도 사실은 이게 좀 지켜봐야 되는 이벤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종전을 하면서 이 중간 선거가 가지는 무게감이 저는 좀 내려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사실은 이 중간 선거가 어떤 영향이 있나 직접적으로 뭐 주가에 그럼 좋아요 나빠요? 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공화당이 둘 다 차지하고 있는 상원 하원 다 둘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쪼개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겠어? 혹은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다른 주장들이 많아지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여러 뉴스들이 나오고 뭔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보자면요. 정치적인 어떤 공약 이런 것들은 빼고요. 항상 재정 부채가 문제였었죠. 가장 큰 공격 대상 금융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이 재정 부채 한도 너네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공화당이 집권한 이후에 여러 가지 돈을 너무 많이 썼고 전쟁을 하면 특히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우리 안 그래도 국채를 되게 많이 찍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되게 공격의 빌미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전을 하고 종전 합의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죠. 합의에 이르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 많은 이런 부분들, 특히 부채 한도 그리고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일정 부분 좀 덜어냈다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아마 뭐 하락, 상승 뭐 이런 게 아니라 불확실성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선거라는 그래도 큰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게 항상 조금 이렇게 뒤통수가 따가운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여전히 나오겠지만 이게 되게 이렇게 우리 시장을 많이 누를 가능성들도 좀 약화됐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제 거칠 수 있었던 네. 거는 이제 종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일단 하나는 마침표를 찍은 거잖아요. 네. 종전으로 인해서 지금 유가가 바로 이제 반응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사실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반응이 더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정확히 찝으신 것 네. 같아요. 사실 유가가 이렇게 오랜만에 70불대로 내려왔으면 네. 국채 금리도 쭉 이렇게 시원하게 통 크게 안 시원해. 감자탕처럼 통 크게 이렇게 내려와주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어제 조금 내려왔는데 뭐 유가 하락한 거에 비하면 애게 그렇죠, 그렇죠. 약간 요런 수준으로 하락했고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알람을 끄고 그 다음에 앱을 켜서 어제 미국 주식 어땠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관련 주식들 어땠나 보실 것 같은데 네. 나스닥도 조금 마이너스 시작해서 플러스 조금 갔다가 마이너스로 쭉 떨어졌어요. 밀려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FOMC 경계감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부터는 우리가 FOMC에서 이번에 어떤 거를 봐야 될지 이야기를 드리겠고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는 사실 뭐 문구를 어떻게 바꿀 거다, 어떻게 말을 할 거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엄청 획기적인 변화는 저는 첫 회의니까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뭐를 봐야 될지 이런 거를 좀 쭉 짚어보려고 해요. 네.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이렇게 말이 빠르진 않은데요. 오늘 말 좀 천천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뭐 FOMC라는 단어도 우리 챗 GPT 입에 익지 별로 아는 것처럼 단어들이 좀 제가 아무리 풀어서 이야기해도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단어들이 다 아니에요. 생경한 단어들이 예, 많죠. 그리고 금리는 환율보다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금리 부분 좀 어려운 어려워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등장을 하고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타일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전달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 볼게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장표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글씨가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워시 신임 의장이 가장 좀 이전 의장들하고 다르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이 지금까지 FOMC 연준은 점점 많은 과정을 공개하는 식으로 진화를 해왔어요. 투명하게. 예, 투명하게 기자회견도 매번 하고 질문도 다 뭐 대답이 흡족하지는 않을지언정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해줬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되돌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연준이 그랬던 건가 한번 쭉 보시면은 1994년에는 그린스펀 의장이 했었을 때였었거든요. 저 때는 금리 결정을 발표도 안 했었어요, 사실. 지금 우리는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게 되게 당연하잖아요. 발표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 공표된 나중에 거를 보고? 알게 돼요. 은행 금리가 슬금슬금 변했어요. 은행한테는 알려줬겠죠. 그래서 슬금슬금 변하게 돼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바쁜 아침에 이 역사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워시는 어떤 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돌리겠구나를 알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1994년 이전에는 지금 여도은행 눈이 이렇게 동그래지셨던 것처럼 발표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금리를 올리면서 이거 너무 우리가 말도 안 하고 올리면 좀 시장에 충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네. 2003년도에는 이 초기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면 우리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를 뉘앙스를 풍기는 거. 우리 뭐 언제 얼마나 올리겠습니다. 네. 이런 게 아니라 단어를 이제 하나씩 바꿔가면서 뉘앙스를 주는 거를 한 거의 30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물가 전망이 얼마다. 경제 전망이 얼마다. 기자회견을 했다. 이거는 다 버냉키 의장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딱 한 네. 장이 종이 한 장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해석해서 어떤 단어가 바뀌었다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네. 버냉키 의장이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사실은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이. 충격에 휩싸였고 단순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가 아니라 이때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갔었거든요. 되게 초유의 사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 하던 대로 하면 그냥 단순히 금리를 제로 금리로만 쭉 내려준다라고 해서 경제가 돌아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되게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고 그 일환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연준이 끝까지 이 경제를 서포트하면서 같이 살려볼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상한 단어들이 막 뉴스에 나오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연준이 뭐 주가를 올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거에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물가가 낮은 게 문제였으니까 물가가 2%대로 안정적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돈을 풀 겁니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어야지 돼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네, 가장 목소리를 크게 네, 냈군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여러 가지 소음이 있으니까 네. 자, 저를 믿고 우리 한번 같이 경제를 살려보시죠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버냉키 의장 때 이야기를 나중에 제가 반복해서 아마 드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워시 의장이 돌리려고 하는 방향도 사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기자회견 그냥 했고 물가 목표도 뭐 연준이 뭐 물가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2%한 거 아니야가 아니라 다 이게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변화들은 네네. 다 배경에 의해서 네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조를 이어왔던 게 이제 옐런 의장이었고요.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번 기자회견도 했고 물가 목표도 바꿨고, 그쵸. 예, 그러면서 이때는 또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2008년 금융위기도 그랬지만 팬데믹이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매번 기자회견에 나와서 네. 어떻게 할지 물가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나중에는 또 물가를 어떻게 잡을지에 그쵸.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렇게 항상 정책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연히 부작용보다는 장점이 큰 쪽으로 나아가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강도를 올리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랄까요? 아니면 이렇게 부가적인 효과들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워시 의장이 보기에는 지금 하는 것들이 과연 이 연준의 목표, 연준이 끌어가야 되는 거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잡고 경제를 아주 띄우지는 않지만 시키지도 않은 그런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연준의 책무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게 맞아? 이 투명성을 높이는 게 지금 아주 짧게 봐도 버냉키 의장 이후로 보면 거의 이제 20년이 됐고 이 금리 결정을 발표한 이후에는 거의 30년이 네. 된 건데 이렇게 계속 투명하게 하는 게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까 여도운 앵커님 그 비유가 정말 찰떡인 것 네. 같은데 소음을 우리가 오히려 더 만들고 있지는 않은 거야. 자꾸 정보를 주면은 네. 시장 그걸 따라가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네. 그리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더하고 하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아예 꺼버리겠다. 예. 그래서 요런 이렇게 약간 좀 문을 조금은 반칸 정도는 닫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뒤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네. 우리 이 점도표 같은 것들 이야기하는데 이 점도표를 꼭 해야지 되나? 왜냐하면 이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그냥 공식상 한 방향의 시그널을 계속 줘야지 돼요. 네.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자, 여도우님, 우리 금리 올릴 겁니다. 올릴 겁니다. 올릴 겁니다. 해야 처음에는 뭐 그런갑다. 라고 했다가 그러면 나 대출을 좀 갚아야지 되나? 계속 금리 올라갈 거라던데? 네네. 라고 해야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면서 그 정책이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금리 올릴 겁니다. 했다가 다음 달에는 조금 있다 올릴 수도 있어요. 아니 다음 달에 내릴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르죠. 몰라. 나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사람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표도 계속 우리가 이걸 가져가야 되나? 기자회견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연준 위원들이 사람이 사실 저도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르죠.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도 다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이 생각이 다른 게 오히려 결정을 내리는 데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 얘기하고 저분은 저 얘기하고.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워시 의장은 우리 좀 그냥 좀 직관적인 이야기로 단어로 이야기 드리면 지방 방송 너무 많은 것 같아. 라는 이야기도 하는 거고 네네. 특히 오늘 제가 이 뒤에서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대차대조표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대차대조표를 줄인다. 네. 이 지금- 표현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대차대조표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연준의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가계부. 같습니다. 우리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도 대차대조표가 나오죠. 현금이 얼마고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매출이 얼마 나오고 막 이런 표가 있고 우리도 월급 얼마고 나가야 되는 돈 얼마고 이런 가계부를 쓰지
쓰잖아요. 대차대조 원래 연준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기업이 아닌데 2008년도 그리고 팬데믹 때 돈을 푸는 과정에서 국채를 막 샀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계부가 되게 뚱뚱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뚱뚱해졌다라고 하는데 네. 얼마나 연준 자산이 늘었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사실은 저는 2008년 이전에는 연준의 자산이 얼마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이건 변화가 그냥 없었거든요. 항상 비슷했군요. 예, 그리고 이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2008년 이전에는 연준의 자산이 1조였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돈을 풀기 시작하고 우리 QE라고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네. QE 1, 2, 3로 가면서 이 연준의 자산이 4.5조 달러 정도까지 늘었어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이전 대비해서 막 4.5배, 3.5배죠. 이렇게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게 야 우리가 맞는 거냐? 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네. 이 팬데믹 때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연준 자산이 바로 더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최고치를 거의 9조 달러를 찍어요. 그래서 이 한 20년 전과 대비하면 10배가 된 거죠. 10배가 됐고 지금은 좀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6.5조 달러입니다. 네. 아마 이 연준 워시 신임 의장이 뭔가 반대표 던지고 뭐 연준 예전에 그만뒀었다던데 뭐 이런 뉴스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워시 신임 의장이 연준의 최연소 의장이었었거든요. 위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언제 그만뒀었냐면 2011년도에 그만뒀는데 뭐 이 하나 때문에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QE2를 할 때 나는 QE는 그러니까 돈을 직접 풀고 국채를 사는 건 난 진짜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찬성표는 던졌지만 그만뒀어요. 연준을. 그만뒀고 이 당시에는 투명성이 왜 제가 좀 점점 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2011년도만 해도 미국 경제가 전혀 살아나지 못했고 연준도 되게 합의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진다거나 찬성표를 던져놓은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다른 식으로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때 칼럼도 쓰고 강연도 했어요. 나는 이 연준이 양적 완화, 국채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래서 나는 그만뒀다라고 해서 그때 되게 최연소 이사였으니까 젊은 팩이라고 할지 어떨지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네네. 해프닝이었는데 이분이 신임 의장이 된 거죠. 네, 신임 의장이 되면서 내가 금리를 막 올리고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연준 자산, 이 비대해진 연준 자산은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줄어들 거다. 네. 사실은 이 워시 신임 의장 이제 오늘 밤에 내일 새벽이죠. 네네. 내일 새벽에 말하는 단어 하나 그리고 손짓 우리는 막 넥타이 색깔도 막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저는 이 대차 대조표가 앞으로는 금리보다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그럼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대차 대조표 대충 가계분 거 알겠고 네네. 되게 많이 늘어나서 너무 많이 늘었으니까 줄이자고 하는 건가? 여기까지는 아마 따라오셨을 것 같은데 네. 금리하고 대차 대조표랑 뭐가 다를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지 될 것 뭐가 같아요. 다르죠? 사실은 뭐 비슷하죠. 비슷한데 아다르고 어다르고 좀 네.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돈의 값이죠. 우리가 100만 원을 빌릴 때 얼마를 이자로 내야 되는지 돈의 값을 따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차 대조표 같은 경우에는 돈의 양이죠. 그래서 시중에 지금 얼마나 유동성이 있느냐, 은행은 얼마나 지급준비금을 빼놓으면 유동성을 풀 수 있느냐. 그래서 기준금리가 돈의 P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대차 대조표는 돈의 양 Q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가깝고 이게 경제에 만약에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대차 대조표를 줄였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시장은 둘 다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돈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네. 거니까요. 그런데 이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금리가 2%였는데 내일 갑자기 뭐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3%로 퍽 올랐어. 그렇게 되면 대출을 막 갚는 사람이 있고 기업도 여기에 맞춰서 가계부를 다 다시 짜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효과를 내게 되고요. 네. 대차 대조표는 그렇게 빡 줄이지 않거든요. 되게 서서히 줄여요. 서서히 줄이기 때문에 뭔가 이 시장의 온도가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 내 이제 개별 가게나 아예 기업 입장에서는 팍 와닿는 것 같은데 시장이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스물스물 뭔가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느낌을 주죠. 그리고 주로 움직이는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는
단기 금리 의 영향을, 그러니까 뭐 1년물 미만의 영향을 주고요.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금리에 더 영향을 줍니다. 지금 대차대조표도 힘들지만 단기 금리, 장기 금리 막 이런 거 나와서 복잡한데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대차대조표 서서히 한다라고 하고 장기 금리의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그건 채권 시장 얘기네. 되게 많이 오르거나 그러지 않으면 주식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식의 가격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어요. 뭐 성장 배당 넣어서 한 거, 또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을 끌어와서 한 거, 여러 가지 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금리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할인한다고 하는데 금리로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금리는 장기 금리예요. 그래서 연준이 당장 오늘 금리가 얼마로 바뀔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차대조표를 줄일까 늘릴까도 제가 볼 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워시가 금리 인상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 다른 방법이라면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얘기가 이전부터도 계속 네.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내일 금리 결정을 하고 나서 워시도 물론 기자회견을 하겠죠. 네. 뭐 그 내용을 보면서 대차대조표 축소 얘기를 했을 때 시장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맞습니다. 여기에 좀 약간 쫄게 되는, 좀 네.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있을 수 있죠. 네. 아마 속도가 문제일 거예요. 이 워시장은 예전에도 되게 거의 반대표에 준하는 행동을 할 정도로 약간 곤조가 있달까요? 네. 예, 뚝심 있게 좀 어떤 정책을 그렇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고, 그래서 만약에 뉴스에서 뭐 기준금리는 동결했대. 근데 대차대조표는 대차대조표 그건 잘 모르겠는데가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금리를 인하한대 인상한대 그것만큼이나, 그래서 대차대조표는 내비둔대 아니면 이것도 줄인대 라고 하는 게 거의 동급으로 중요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전도표도 없앤다라고 하는 네. 얘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도표가 아직 이번에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금리의 방향은 어느 정도 미리 알 수가 있다라고는 하는데 대차대조표 이거는 얼마나 어떻게 빠른 속도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미리 발표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기간에 네네네. 한다. 예전에도 저희 QT라고 하는데 퀀터터티브 네. 타이트닝, 네. 타이트닝 조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QT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 내일부터 줄일게요. 이렇게 안 하고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뒤부터 월 얼마의 속도로 연준의 자산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해줘요. 그걸 내일 말할 내일 말 됐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일 말하네요. 왜냐면 내일은 첫 회의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은 아마 금리도 동결하고 우리 미국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아마 얘기를 하겠죠. 근데 두루뭉술하게. 선택하는 단어.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이 아마 되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겠죠. 원래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줄여야 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첫 회의니까 무난하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워시라고 한다면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면 진짜 그냥 아무 단서도 네. 주지 않은 거고, 잘 하는데 점차 조금 줄여나가는 걸 고민 중입니다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진짜 뭐를 하기는 나중에 할 건가 보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확실히 깜빡이를 킨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보시는 것도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워시기 네. 때문에 하긴 할 건데 네. 이게 그러면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이게 대차대조표를 그럼 지금 뭐 6.5조 달러라던데 6.5조 달러? 연준의 총 자산 금액이 6.5조 달러인데 얼마 정도 줄였을 때 금리를 대충 몇 번 올린 거랑 똑같은가? 그거 너무 궁금해요. 네. 왜냐면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이 연준의 자산 규모가 이렇게 늘어난 적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줄이는 과정은 한두 번밖에는 별로 하지 않았었기 네. 때문에 이거를 어떤 속도로 해야 될지는 이 정책을 결정하는 연준에서 엄청 무수한 연구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조 달러 정도 줄였을 때 네. 금리를 한 번 올린 것과 비슷한 효과다. 0.25% 네. 포인트 올린 거랑 네. 비슷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1조 줄이려면 얼마가 걸리는 거야? 예전에는 1조 줄이는데 1년 넘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1년 넘게 1조 주려는데 그게 금리 한 번 올린 거래. 물론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소식을 더 아직까지 기대하실 수도 있죠. 근데 금리를 올린다더라, 뭔가 돈을 쪼인다더라 라고 하면 사실은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급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가 방향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마음이 쪼그라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예전 같으면 거의 1년이 가야 1조 달러를 줄일까 말까 한데 그게 금리 한 번 올리라고 하는 거니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의 정책이 돈을 계속 푸는 게 우리가 팬데믹 때 이후에도 그리고 뭐 물가 잡는다고 막 금리 올렸을 때는 괴로웠지만 그 이후에는 또 금리를 내려주면서 아, 연준은 역시 내 친구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친구가 좀 마음을 달리하네. 나랑 더 이상 안 놀겠다는 건가 라고 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방향이 바뀌는 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되게 급격하게 할 가능성은 적은 것 같고 제가 뭐 1년 1조 달러 이렇게 금리 한 번 이렇게 해서 그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되게 감은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옐런 의장이 처음으로 이 쪼이는 거를 했었어요. 연준 자산 그 대차 대조표 축소를 했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그때도 처음이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이렇게 막 금리가 막 오르고 금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무수한 질문을 했겠죠. 그때 어떤 비유를 했냐면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거는 페인트가 마르는 거를 지켜보는 것과 같다. 페인트 칠 한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페인트 바르는 거는 사실 엄청 꼼꼼하게 안 바르면 금방 발라요. 롤러로 이렇게 쓱쓱쓱쓱 밀면 되거든요. 근데 마르려면 하세월이에요. 그리고 두세 번 바르려면 기다려야죠. 칠하는 시간보다 이렇게 기다렸다가 또 바르고 기다렸다 또 바르고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페인트가 마르는 것과 같다. 그만큼 굉장히 되게 천천히 우리는 정책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차 대표를 축소한다. 이게 네. 1조 달러의 25bp 인상 효과다라고 해서 뭐야? 그러면 실제 인상하지 않아도 그 효과가 이제 1년 사이에 분명히 1회 인상으로 반영되는 거 네. 아니야? 이거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또 이거를 천천히 한다라는 거는 시장의 영향을 최대한 낮추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네. 같은데 제가 아까 일부러 뭐 그린스펀 때는 이랬고 버냉키 때는 이랬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배경을 막 설명드린 네네. 이유가 그러면 워시는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워시는 매파라는 거야? 비둘기파라는 그러니까 거야? 약간 뭐 매란 얘기도 있고. 아예 매란 얘기도 있고 비둘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워시 신임 의장은 지금까지 한 발언에 의하면은 기준금리는 낮은 게 좋대요. 근데 대차 대조표는 줄여야 된대요. 대차 대조표에 이제 약간 그 앙금이 네. 오랜 기간 동안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거든요. 어. 그냥 기준금리도 나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대차 대조표도 팍팍팍 줄일 거예요. 그러면 확실한 매다라고 네. 하면서 시장은 거기에 마음 준비도 하고 포트폴리오도 막 이렇게 저렇게 바꿀 텐데 금리는 또 낮게 한대. 또 AI의 기술은 또 되게 신뢰하고 그거를 또 지지한대. 네. 근데 또 대차 대조표는 줄인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대차 대조표에 관련해서 오늘 제가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빼고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재미난 얘기는 그럼 어떻게 주말에 좀 네, 해주실 주말에 거예요?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워시가 생각하는 거는 금리는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높지 않고 AI가 생산성 현명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금리는 좀 낮아도 된다라고 지금까지 발언했어요. 네. 그런데 대차 대조표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냐면 2010년 2011년에 돈을 다시 풀 때도 워시의 이 문제의식은 이거였던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돈은 이미 풀 만큼 풀었고 이게 구조조정 작업을 거쳐서 경제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돈을 풀어? 이게 한 번 연준의 자산이라는 거는 늘려놓으면 줄이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나중에 후폭풍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인플레이션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장이 된 순간 우리는 지금 물가에 직면해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만약 2010년도, 11년도에 나중에 그거 물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성장이 마이너스인데 무슨 물가야. 그건 나중에 생각을 해야지라고 했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취임을 했는데 물가가 높아. 이러면 정말로 대차대조표는 실익은 너무 적고 부작용이 많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매여 비둘기예요. 라고 하면 저는 조금 비둘기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대차대조표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월가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얼마나의 속도로 줄이면 괜찮은 페인트가 빨리 마르는 거고 아니면은 페인트 마르지도 않았는데 손톱으로 이렇게 긁어봐서 망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감이 없어요. 아직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단어 한 마디 나왔을 때 깜짝 놀라죠. 나 비둘기인 줄 알았는데 어제 김효진이 비둘기라 그랬는데 역시 매였어.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쪼그라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제의 시장도 그래도 지금까지 한 걸 보면은 아주 매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조금 터프한 단어들을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전쟁 이제 겨우 끝내놓고 첫 FMC. 네. 물론 이제 트럼프의 남자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또 독립성을 추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지가 매우 궁금한데 그건 또 뚜껑을 열어봐야 하니까 우리가 뭐 섣부르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 금리 얘기를 왜 이렇게 자주 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의 또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그쵸.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 네. 요 얘기를 사실 좀 길게 한번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항상 이제 시장을 볼 때 지금 주연 배우가 누군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요. 연준이 시장의 단독 주연 배우일 때도 있었어요.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시장이 우 올랐다가 아니면 쭉 줄였다가 이럴 때도 있는데 지금은 주연이라기보다는 공동 주연이란 서브로 조금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미국 금리는 우리가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좋든 싫든 전 세계의 유동성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자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하지만 원래 미국 금리가 올랐을 때 여러 가지 한국 시장에 영향을 주는 채널들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은 경기에 민감하죠. 우리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경기에 민감했단 말이에요. 그럼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제 꺾어지겠네. 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 산업들이 많았던 데가 데미지를 크게 입었었고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 제가 아까 그 할인하는 분모에 그 금리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밸류에이션에는 사실 직격탄이거든요. 10배 받아도 되는데 그거는 금리가 낮았을 때 얘기고 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10배 못 줘. 5배밖에 못 줘.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로 했었는데 어제 이 자료를 만들면서 생각을 해보니 네. 우리는 지금 경기에 얼만큼 민감한가? AI가 확산되고 우리가 그 병목을 딱 틀어지고 있으면서 경기의 민감도가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 그쵸. 그리고 원래 한국이 만약에 비쌌다라고 한다면 대차대조표를 줄일 수 있어라는 요 단어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기스가 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우리 되게 싸다면서요. 예, 싸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미국 금리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말씀드렸고요. 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민감도는 낮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뭐 내일 분명히 뭐 대차대조표 얘기 나오고 또 혹시 좀 이렇게 날카로운 워딩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릴지언정 이 마지막 요 장표와 점점 더 이제 금리가 미치는 영향이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좀 낮아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장착해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면은 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조금 중심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이런 내용 관련한 해석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신영증권 김효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뭐 연이트뿐만 아니라 어제도 급등한 스페이스X에 관련한 투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사실 요거 2배짜리 이미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스페이스X 만약에 나는 2배짜리 한번 투자하시고 싶다면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SPAX, 스팍스라는 또 ETF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투자의 하나의 방법으로 소개를 드리고 지금 이벤트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투자하실 때 요 이벤트도 잊지 마시고 꼭 혜택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